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 뉴스 영양가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부문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제17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하여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포자 형성균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포자 형성을 하면 내열성 균이 되기 때문에, 즉 균 자체로서는 설사 열에 약하다 할지라도 포자를 형성하면 열에 강해져요. 그래서 답은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포자 형성하면서 본래 포도상 구균 균체 자체는 6, 70도면 죽는데 포자 형성을 하면 100도가 넘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살모넬라균, 장염 비보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모두 낮은 온도에서 한 6, 70도 정도에서 모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상 구균의 균체 이름은 스테빌로코커스 아우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감염형 식중독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과 관련 원인의 연결이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일단 잠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산소의 분압 문제에서 생기는 거죠. 자외선하고 관련된 것은 뭐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난청은 당연히 소음에 의해서 일어나죠. 진폐증은 성면뿐만이 아니고 이제 탄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폐증하고는 모두 관련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마타병 수은이 되겠죠. 예,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어패류가 뭐죠? 예, 이건 어류, 이거는 조개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에 이제 선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성분은 트리메타라민, TMA라고 하는 거다. 트리메타라민 옥시다이즈에서 이제 옥시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트리메탈아민이 되고, 얘가 이제 비린내를 풍기면서 생선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대상 업종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신고대상 업종이 아닌 것, 즉 인허가 관련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단란주점 영업이 되겠죠. 예, 단란주점 영업은 특특시군구,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영업 인허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식품 제조 강업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매실이나 살구씨에 존재하는 독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건 이제 매실, 살구, 복숭아 이런 것들을 핵과라고 얘기를 하죠. 핵과는 과육이 있고 안껍질, 속껍질이 있어요. 튼튼한.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씨앗이 있는 이런 것을 핵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미숙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색깔이 푸른색이긴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또는 익지 않은 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는 청산가리라고 하는 아주 독한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매실, 청은 이제 그 속껍질, 속 씨앗을 이제 걸러내고 과육으로만 담기 때문에 이제 얘가 다른데, 발효원액 같은 거는 파란색으로 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기들은 먹이면 안 됩니다. 예, 5번의 답은
아미그다린이 되겠습니다. 라이코린은 꽃무릇의 독성이에요. 하이오사이어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독말풀. 이건 뭐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1, 2번은.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알기만 하면 되고, 리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까리 쪽에 우리가 피마자라고도 하죠. 얘 독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 육색을 고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색깔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색제라고 합니다. 착색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착색제는 원래 색깔이 없던 것을 염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기들 사탕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 입히는 거, 이건 착색제죠. 강화제는 영양 부족 또는 파괴된 것을 보충하는 것. 보존제는 우리가 통상 방부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는 것.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휘발성 염기질소 맞죠? 암모니아 당연히 맞죠. 이게 제일 그 냄새를 풍기는 거의 주범이죠. 트릴메타라민, TMA라고 하죠. 비린내, 특히 이제 생선 쪽 관련된 거죠. 아크릴레인은 일정 온도로 가열할 때 유지가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연기 비슷한 게 나요. 그걸 발연이라고 하는데, 이 발연의 원인 물질이에요. 이거니까 부패 판정 지표가 아니다. 이건 단백질이고 얘는 지질.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취급자의 화농성질. 화농이 뭐예요? 화농.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는 거죠. 감염되는 식중독이 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황색 포도상 구균, 스테프로코커스 아레우스 균이죠. 얘는 만약에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농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갑 끼고도 판매하는 음식은 제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돼요. 9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살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 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난리 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일반 비누액은 알칼리성이죠. 그리고 알칼리성은 양이온이죠. 음이온이죠. 그런데 역성 비누액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나서 중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독 효과도 없고 이제 세제 효과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팔에서 손으로 씻어 내려온다. 맞는 말이죠. 손을 씻은 후 비눗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역성 이게 독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1000분의 1로 희석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역성 비누 액체 비누일 때 1000분의 1로 희석해도 소독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씻어내야 돼요. 역성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 30초 이상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씻는다. 원액으로 씻어도 되고 1000배 정도 희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채, 식육 가공 등에 사용하여 식품 중 색소와 결합하여 식품 본래의 색을 유지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원래 색을 유지하는 거 발색제라고 그랬죠? 원래 색깔이 없었던 거 착색제. 표백제는 색깔을 거꾸로 없애는 거죠. 탈색하는 거죠.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맞는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문자, 숫자, 도형이 해당되겠습니다. 음향은 현재 그 멀티미디어 쪽은 이 표시에 들어가지 않아요. 현재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1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식품들의 표시기준상 영양 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한다. 킬로칼로리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뭐 단위로 표시해야 된다. 이 경우 뭐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네요. 5kcal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kcal는 얼마? 5나 10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절상하느냐 사사오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5kcal. 그래서 킬로칼로리가 5kcal보다 적을 때는 0으로 표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사망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분만하고 관련돼서 그 임신하고 분만에 관련된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는 산모의 수예요.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구 10만 명당 유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주산기 사망률, 이게 지금 4번이 주산기 사망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고 계세요. 임신 28주 이후의 사산, 그리고 생후 1주 이내 사망률에 관련된 부분이 주산기 사망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번은 임산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아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 식수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영양사가 시켜야죠. 종업원, 여기서 종업원이라 하면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종업원한테도 이게 집단급 식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급 식소는 특정 대상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기관, 단체, 학교, 이런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영양사가 시켜야 돼요. 식단 작성, 검신 및 배식 관리를 하죠. 이 책임을 영양사가 지는 거예요. 실제 배식을 누가 하느냐, 그건 다른 얘기죠. 영양사가 지시해서 다른 사람이 배식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은 영양사가 지는 거예요.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조리사에 대한 일반 교육은 영양사가 시키죠. 그러나 보수교육은 누가 시킨다? 조리사 관련된 전문 외부 교육기관,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겁니다.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이거 관리 책임은 영양사에게 있어요. 실제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이 뭐냐?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영업장 두 군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집단급 식소, 하나 보고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탄수화물의 조리가공 중 변화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호화가 되겠죠. 거품 생성은 탄수화물은 거품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거품 생성은 주로 이제 단백질 쪽에 지질에서도 일부 일어나죠. 유화는 이거는 이제 물하고 지질과의 관계니까 이것도 역시 지질 관련된 부분이죠. 산화 이것도 주로 지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관련된 거는 호화. 호화는 뭐죠? 물과 열이 가해져서 점성이 늘어나고 맛이 있어지는 걸 호화라고 하죠. 호화의 정반대 노화.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분 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노화가 호화하고 정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딱딱해지고 점성이 없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 그걸 노화라고 한다. 설탕을 첨가하면 노화가 억제되죠. 예, 그럼 떡이 밥보다 덜 노화되는 거예요. 식품을 냉장 보관하면 냉장 보관하는 순간 가장 노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2번이 되겠죠. 식품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낮추면, 그럼 이게 AW로 볼 때 AW가 이 수분 함량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AW로 볼 때 0.6 이하 미만 정도 되는 거예요. 15%면 유화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환경이 뭔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식품에 수분이 얼마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식품 안에 있는 수분 중에서 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수분 활성도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 안에 물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결합수라는 거와 자유수라는 거. 그 자유수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AW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W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의 비.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때 분자는 식품의 수증기압, 분모는 물의 수증기압. 물의 수증기압이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높아요. 물이 1.0. 그러면은 얘는 1.0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러니까 AW는 언제나 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1보다 작다. 0보다 크든지 같고 1보다 작다.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 이 실제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2번이. 그러나 용어의 정의에서는 1번이 답이다. 이 수분 증발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증기압이라는 말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답은 1번이다. 그리고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AW에 100을 곱한 거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가스 저장, CA 저장이라고도 합니다.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가스 저장의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가스 저장의 수단은 기체, 즉 산소는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늘리고, 그 다음에 온도,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한 80% 정도를 유지하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pH 값하고는 관계가 없다. 2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류는 돼지고기의 어느 부위를 가공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베이컨류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삼겹살 비슷한 거죠. 원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복부육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젤 형성을 이용한 식품과 젤 형성 주성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젤이 뭐예요? 젤이 물처럼 막 흐르는 그런 유동성이 높은 액체가 있죠. 그것이 졸 상태로 변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액체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흐르긴 흘러요. 점성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꿀이나 이런 것처럼 흘러내리긴 하지만 물처럼 쫘르륵 흘러내리진 않는 거, 그걸 졸이라고 그래요. 이 졸 상태에서 더 고체화돼서 젤이 되죠. 젤은 흘러내리지 않아요. 젤은 그 상태입니다. 말랑말랑 탄성이 있지만 흘러내리진 않는 거예요. 양갱은 뭐가? 우뭇가사리, 한천이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팩틴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죠. 식이섬유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디에 사용되느냐? 잼에 사용되는 거예요. 도토리묵은 전분이에요. 이거는 한천이 양갱이라고 그랬죠. 예. 과일잼은 팩틴이에요. 예. 도토리묵이 전분이죠. 예. 족편은 젤라틴이죠. 예. 족편이 뭐예요? 우리가 족발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거는 콜라겐이 녹으면서 젤라틴 끈적끈적한 거로 변하는 거죠.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 우유 250mg에는 칼슘이 약 몇 그램 정도 들어있느냐.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100대 180원 250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외항 내항 하면은 100X는 180 곱하기 250은 얼마일까요? 45만이 되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45,000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0을 나누면 요 100을 나누면 450이 되겠네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장기간의 식품 보존 방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예, 장기간이라는 거. 장기간이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원법. 이거는 열에 열이 난 공기에 로스팅 하는 거죠. 굽는 거. 당연히 오래 두죠.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이거 100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풍미는 없어지지만 썩지는 않죠. 염장법 가장 대표적인 보관 방법이죠. 산저장법 또 가장 대표적이진 않지만 아주 대표적인 천연 장기 보관법이죠. 설탕법이 또 있죠.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건조법, 염장법, 산저장법, 그 다음에 설탕, 당저장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천연 방부제들이죠. 네, 냉장법은 장기간은 안 돼요. 장기간은. 냉장법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예, 24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변화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부 유지가 외부로부터 냄새를 흡수하지 않아도 이치 현상을 갖는 것을 호정화라고 한다.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호정화는 후화 중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가열이에요. 미숫가루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천연의 단백질이 물리 화학적 작용을 받아 고유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변향이라고, 아니 이건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성. 당질을 180 내지 200도씨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갈색이 되는 것을 효소적 갈변이 아니죠. 예, 이것은 메일라드 반응, 카라멜화 반응 이런 쪽에 있는 거 효소적 갈변 반응이 아니다. 메일라드 반응, 헤메라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변향의 주 대상이 뭐냐면은 이제 콩기름 같은 거 있죠. 대두유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1번이 변향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적 갈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과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 깎아 놓으면은 누르스름하게 변하는 거, 그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이 뭐냐? 이 불건성류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불포화도가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포화도가 높은 것. 그러면은 이제 이 불건성류는 상온, 실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 땅콩기름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가장 포화도가 높은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들기름, 오메가3 유죠, 대두유, 옥수수 기름 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류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오늘 다 풀어봤고요. 요거에 이어서 1부, 2부가 한 문제인 거죠. 18회 다음 시간에 공통문제 부분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쌤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은 무난하게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